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며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과 관련해 안보 문제는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인수위 운영 경비는 의결했지만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는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두고 청와대가 우려의 입장을 내놓자 북한 미사일을 미상 발사체라고 운운하던 문 정권이 안보를 운운하는 건 난센스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안보와 비용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서 국방장관은 조기 이전에 대한 우려를 보이며 이전 비용이 인수위 추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년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국방부를 시작으로 업무 보고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추가 배치와 한미 동맹 강화 등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5만 명 가까이 늘어 35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380여 명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진입했다고 밝혔지만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의료 인력의 확진까지 더해지면서 진료 공백 등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함락에 별 성과를 내지 못하자 다른 도시의 민간인 지역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거듭 거부한 가운데 피난민 1,000만 명을 향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구 권력의 충돌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마지막까지 다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 안보 문제는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겁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인수위 운영 경비는 의결했지만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는 논의 안건에 올리지도 않았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예비비가 대통령 개인 돈이냐며 발끈했습니다. 첫 소식 송준 기자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 임기 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 계획에 또다시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은 현 정부와 인수위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 이항의 핵심 업무입니다. 이런 이유로 윤 당선인이 요청한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 496억 원은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예비비가 대통령 돈이냐고 발끈했는데 청와대는 그래서 더 신중하자는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5월 10일 집무실 이전을 놓고 신구 권력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은 갈수록 안개 속입니다. MB 뉴스 송주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 이전 예비비 처리 불발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그렇지만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안보 불안을 거론하자 소극적인 대통령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겁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가 안보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북한 미사일에도 말 못한 게 바로 안보 공백이라고 거들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 통이동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빈틈없는 안보를 당부했습니다. 이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합의로 윤 당선인은 북한의 위협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내세우는 건 난센스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그게 뭔지 확인 못 해주는 게 안보 공백이라고 지적했고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미상 발사체 운운하던 문 정권이 이제 와서 안보를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 정부가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건 안보 불안을 핑계로 한 새 정부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국방부는 국회 현안 보고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사 계약에만 이틀, 이사에 필요한 기간은 최소 4주 정도로 봤죠. 이전 비용은 이사비 30억 원 등 118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는데 상황에 따라서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도 내다보았습니다. 또 합참청사에는 국방부 지휘부와 작전 대비태세 부서를 배치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죠.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어서일까요? 서 국방장관은 용산 이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에선 일반 가정집 이사도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선한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은하 위원님, 말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보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시기와 비용 문제에 대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이라며 합참청사 신축 비용도 인수위가 예상한 1,200억 원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750억쯤 들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2010년 뭐 요 단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보 공백에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전직 합참의장, 전직 국방장관 11분이나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사골세빵도 얻는데 3, 4개월 걸리고 몇 개월 걸립니다. 어떻게 장관께서 2개월이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국민의힘은 여야의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구권력의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왜 이것을 지금 현재 국정 공백이니 안보 공백이니 하면서 이 발목 잡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사하시고 뭐 계약하고 이런 행정적인 어려움은 있는데 그게 안보 공백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무슨 유사시 나면 어차피 전시나 유사시로 이동을 해요. 서 장관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적에 대해 합의 지역 바깥으로 발사한 것이라 위반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지만 양쪽 다 국민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겠죠. 한편으론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청와대 뜻을 알려달라고 제안을 했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불발 가능성이 불거지자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습니다. 청와대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하는 공약이라 인수인계가 잘 될 줄 알았다며 청와대에서 원하는 뜻이 뭔지 알려주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저희에게 별도로 전달을 해주신다면 잘 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하루에만 5개의 방송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막기 위해 목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좀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예비비야 당연히 빨리 해서 인수인계가 돼야지 그걸 왜 저희가 가지고 그걸 목리를 부립니까?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양측 모두 신구 권력 충돌이란 비판을 피해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식 전에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지 못한다면 그럼 몇 달 더 통이동에서 출퇴근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5월 10일 이후엔 현 정권이 나갈 수밖에 없으니 그 뒤에 알아서 하겠다 이겁니다. 용산 이전은 취임 뒤 2달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문제는 대통령 경호입니다. 그때는 당선인이 아닌 대통령이니까 지금과는 또 다른 훨씬 강화된 경호가 동반되거든요.
우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 이전이 늦어져도 청와대가 아닌 서울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을 그대로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한 것은 나는 그건 감수할 수 있다. 내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내가 감수하기 어렵다.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통과가 무산되면서 용산 이전 작업은 취임식 직후 시작돼 결국 2달 정도 통이동 집무실 체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이동은 청와대나 국방부보다 보안이 취약한 데다 1000명에 가까운 청와대 직원들의 업무 공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수위 관계자는 이미 당선인 신분이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경호를 받는 만큼 추가 경호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직원 절반 정도가 경호처 소속이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청와대에 남고 나머지 500명 정도는 통이동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 나눠 수용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통이동 집무실에 방탄 유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윤 당선인 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한 분이라도 이게 불편하다 느낌을 가지시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이동 체제 기간 관저는 현재 서초동 자택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인데 출근 통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신구 권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죠. 박정 기자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청와대는 5월 10일 0시부로 용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럼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근거가 뭡니까? 네, 먼저 5월 10일 정권이 교체되면 청와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에서 백악관에서 핵가방을 건네는 모습 이런 것도 떠오르실 텐데 우리나라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다. 2013년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취임식 전날 오후 3시에 박근혜 정부 김장수 안보실장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 오고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후 4시에 청와대를 나갔습니다. 밤 12시 그러니까 새 정부가 시작되는 0시에 김장수 실장이 이명박 정부 안광찬 실장과 악수를 하고 인수인계 완료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산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네, 윤 당선인 측은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를 개방하고 통이동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될 경우 5월 10일 0시부터 생기는 공백에서 국가안보를 누가 책임지냐는 것입니다. 한 전직 청와대 경호부장은 청와대를 비우는 순간 대통령이 없으면 위기관리센터 업무도 끝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합참 벙커에서 국가 위기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기능이 제대로 옮겨질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가 다 통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정권이 교체가 돼도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군인이나 공무원 등 직원들은 6개월 정도 더 업무를 계속 봐야 할 정도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방증됩니다. 위기관리상황센터 그 시스템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는 어려운 겁니까? 네, 흔히 얘기하는 이 청와대 지하 벙커에 있는 위기관리상황센터를 보면 박정희 정부 때 대피 시절이다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개조가 됐습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산불 등 각종 재난상황 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합참과 또 한미연합사, 육해공군 등 군 지휘부와 경찰의 각종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또 오산중앙방공통제소와도 연결돼 있어서 한반도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도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전이 가능한지 보면 서버가 대전 국가정보관리원에 있어서 라인이 청와대로 연결돼 있고 국방부의 합참 건물에도 라인을 추가하면 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설사 있을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도 우려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군의 이제 KGS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전술통신망 KGS거든요. 이것도 이제 KT망으로 또 연결되는데 그런 망전환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런 가운데 합참 차장 출신인 실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집무실이나 국방부가 옮겨가도 기존 체계는 정상이라며 국가나 전장지휘 체계에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참이 이제 남태령으로 이전하게 되면 네. 상황센터를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 임기 내에 불가능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처리가 되면 용산 이전에 큰 차질이 없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려면 어쨌든 당선인하고 현재 대통령하고 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하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해서 회동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고위직 인사 4개 중 감사위원 한 자리를 청와대가 선임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어떤 인사도 하지 말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회동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 여론이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반대가 더 많네요. 네. 문 대통령은 안보 공백 우려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윤 당선인 측은 인사 요구 관철 때문에 일부러 용산 이전을 문제 삼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간의 실무 협상도 난항을 겪게 되면서 언제 다시 재개될지도 관건입니다. 어쩌면은 하나씩만 양보하면 뭐 되겠지 싶은데 그게 어려운가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보다는 그 돈으로 차라리 민생에 집중하라는 비판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급물살을 탈 듯합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시절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공약한 윤석열 당선인. 제가 50조가 최소한 필요하고 돈 써야 될 곳까지 딱 정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간사단 회의를 연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 원 손실보상 추경에 대해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저희가 신속하게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현 정부에 요청하고 안 되면 새 정부 출범 뒤 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건데 민생 안정보다 집무실 이전에 집중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혀 이르면 4월 2차 추경이 편성돼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코로나 비상대응특위에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장 시급한 것이 만기 연장입니다. 그 이후에 이 필요한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제 1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현 정부나 민주당과 큰 이견이 있으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밀릴 수 있는데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이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부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국방부가 첫 보고를 진행했는데 최장 시간이 할애된 것으로 전해졌죠. 국방, 안보를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게 읽히는 대목인데 이 보고에선 사드 추가 배치 등이 논의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수위 업무보고 첫 스타트를 끄는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국방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대선 공약 중심으로 향후 5년간 부처별 중점 추진 과제, 새 정부 당면 현안 및 리스크 대응 방안 등을 대표적 국방 공약인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사드 추가 배치 관련 안보상 필요성과 배치 장소 등 포괄적인 이행 계획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막대한 비용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 등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국정 과제로 확정할지는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전후 ICBM 발사 가능성 등 북한 동향과 함께 한미간 공조태세 현황, 다음 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진행 상황 등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는 또 한반도 위기 고조 시 전략 폭격기 등 미국의 확장 억지 전력을 실효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미 전략 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등을 미 측과 논의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이제는 아주 격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면은 거의 감정 싸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시작은 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저 양반으로 표현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 양반이 영원히 대통령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렇게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할 수 있나. 차기 대통령을 버르장머리도 없이 저 양반이라고 호칭하고 아직은 172석의 민주당이 법률 재개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 이 와중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용산 이전에 반대한 청와대에 대해서 역겹다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된 겁니다. 네. 이 정부가 한 번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 공백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좀. 아무래도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첫 이슈부터 밀리지 않겠다는 신경전이 거센 것 같습니다. 용산 이전을 하는 것을 두고 이런저런 풍문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윤 당선인 측에서 해명까지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와대의 터가 안 좋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용산으로 가자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풍문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가짜 뉴스죠. 왜냐? 처음에 이걸 구상할 때 저기 정부 종합청사를 가냐, 거기에 붙어 있는 외교부 청사를 가냐밖에 없었는데 국방 전문 기자가 용산 시대를 열으라 그러면서 쓴 거의 칼럼을 그 신문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해당 기자를 만났다는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의 말은 조금 다른데요. 직접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들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그 전부터 한 50명 이상 많은 예비역 선후배님들 다 뵀고요. 즉 정리해보자면 선거부터 용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여러 대안을 마련하면서 해당 기사를 참조했다. 이 정도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 개방을 두고 이 청와대 내부 시스템도 정비한다는 말이 나오던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청와대 인수인계는 많은 시간이 역대 정부에서 들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김관진 전 실장도 문재인 정부 초반에 남아서 인수인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0시부터 인수인계 실무진도 나가야 하냐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인데 김은혜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책임감 있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주무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네, 그 인수위 측이 모델로 하고 있는 미국 백악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 프레스룸이 있는 중앙 관저, 그리고 영부인의 집무실이 있는 이스트윙으로 구분이 되는데 관광객은 이스트윙까지만 들어가고 웨스트윙은 비공개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백악관도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도 당분간 일부만 공개하고 바로 모든 것을 공개하지는 않고 시간을 두고 공개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수위 첫 간사단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윤 당선인의 글씨체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딱딱하게 회의하지 말자고 언급하자 김한길 위원장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우리 기자분들 와 계시다고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김병준 위원장님 방도 제가 가봤는데 방이 너무 조그맣더라고. 그래서 당선인께서 좀 가벼운 얘기도 하라고 하시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글을 못 쓴다 하는 고정관념 비슷한 걸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지 모습글씨 아닙니까? 이게? 아무래도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위기가 좋았는지 당선인은 4시간 정도 인수위에 더 있었다고 하고 밥도 따로 나와서 먹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후 간사들 방이 좁다고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회의실을 터서 쓰라는 지시와 바닥에 앉아서 일하는 기자들을 위해서 프레스 다방 설치, 그리고 코로나 추경 등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 사면 뒤 삼성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레 오전에 퇴원합니다. 병원을 나와 바로 대구 사저로 갈 예정인데 병원과 사저 앞에서 2차례 직접 인사를 할 예정이죠. 박 전 대통령이 육성 메시지를 내놓는 건 5년 만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모레 오전 8시 30분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하면서 승용차를 이용해 곧바로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곳 병원을 나서면서 한 차례,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서 한 차례, 모두 2차례에 걸쳐 대국민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육성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지난 2017년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후 5년 만으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특별 사면을 받았고 12월 31일 0시를 기해 사면증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특별 사면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많은 심려를 끼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입장을 유 변호사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에 사저를 마련한 뒤 이삿짐을 옮겼고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전입신고까지 해 입주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5, 60대 3형제가 둔기에 맞아 숨지거나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받던 유력한 용의자도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사천의 한 전원주택. 의식을 잃은 남성이 들것에 실려 119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집 거실에서 쓰러져 있는 형제 3명이 발견됐는데 2명은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차가 막 줄러서 한 내가 오더라고요. 겁이 나고 그랬어. 아니 난 놀래가 전부 물도 한 발 못 먹고요. 형제들이 숨진 채 발견된 주택입니다. 이곳은 형제들의 어머니가 살아생전 귀가하던 곳이었습니다. 형제들이 가끔 이곳에 머물렀는데 이 사실을 아는 범인이 형제들을 둔기로 공격한 겁니다. 경찰은 119 출동 당시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승용차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이 차량은 범행 현장에서 20분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용의자인 차주는 인근 야산에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의 소재를 수사하던 중에 사천대교 휴게소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 수색 중에 용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들 간의 금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의 관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한밤중에 소년보호시설에서 10대 소년 11명이 한꺼번에 탈출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화재 경보기를 이용했죠. 일부는 절도까지 하다 붙잡혔는데 한 달 만에 모두 다 검거됐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밤 소년들이 주차장 입구에서 쏟아져 나오고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소년보호센터에서 10대 소년 11명이 한꺼번에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화재 경보기를 누르면 문이 개방되는 점을 노린 한 소년이 경보기를 눌렀고 담당 교사들이 상황을 살피러 가는 사이 소년들은 이 문을 열고 탈출했습니다. 6명은 거리를 배회하다 돌아왔지만 5명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경기 안산의 무인 점포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갈취해 도주하다 지난달 24일 경찰에 붙잡혔는데 한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2명도 서울 관악구에서 검거됐는데 이들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보호센터는 가정법원에서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6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 대신 위탁을 받은 민간시설에 수용됩니다. 붙잡힌 소년들은 경찰 조사에서 답답해서 탈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충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외출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좀 답답한 건 사실이죠. 탈출한 5명의 소년은 소년 분류심사원으로 넘겨져 처분 변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15kg이) 넘는 등짐 펌프를 메고 산에 올라가 불을 끄려면 체력이 엄청 좋아야겠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50대도 아닌 65세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70대도 허다하죠. 문제는 없는 걸까요?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산불이 발생한 부산의 아홉산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산불은 지난 2일 시작돼 재발화를 거듭하다 9일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산불이 되살아나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 중 한 명은 바로 산불감시원 한종국 씨입니다. 8년차 산불감시원인 67살 한 씨는 동찜 펌프를 메고 직접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활동을 벌였습니다. 불이 나면은 일단 불이 나는 꼭대기까지 등짐 펌프를 쥐고 갈퀴를 하나 후대하고. 산불감시원 외에도 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 근무하는 74살 이병훈 씨는 산불 진화대원입니다. 청주시에 소속된 산불 진화대원은 75명. 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75살입니다. 산불 감시원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소화 장비인 등짐 펌프입니다. 이렇게 물을 가득 채우면 무게가 15kg이 넘습니다. 이병헌 씨도 73살의 나이에도 이런 동찜 펌프를 메고 2.7km를 25분 만에 완주하는 체력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체력 검증을 통과해서 진화대에 발탁된 만큼 본인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현장에 투입해서 젊은이들 못지않게 열심히. 산불 진화대원으로 일하는 70대 이병헌 씨처럼 충북도 내의 진화대원 중 65세 이상이 41%나 됩니다. 임금도 적고 근무 기간도 일시적이다 보니 60대 이하는 참여율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체력이 좀 떨어져야 뭐 산에서 올라갈 수 있겠죠. 산에 못 올라가면 불 끌 수 없다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6개월 하고 일할 수 없다 아닙니까? 고령의 지원자가 많다 보니 체력 검정을 받다 지난해에만 지원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데다 산을 오르내려야 하는 임무를 고려해 나이 상환성과 함께 신체 조건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산불 감시와 진화대원이 부족해 고령자 한 명도 소중한 상황입니다.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원의 근무 기간을 늘려 안정적 직업을 보장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커스 M이었습니다. 주말 효과가 사라져서겠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5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점 여부는 내일과 모레를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점과 상관없이 사망자는 384명으로 역대 2번째 규모를 보였고 당국은 요양원 등에서의 기저질환자들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20만 명대를 보였던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4만 명 늘어 35만 3,980명을 기록했습니다. 누적으로는 오늘 자정쯤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문을 닫았던 병원들이 어제 다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면서 확진 건수가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같은 날과 비교하면 확진자 수는 소폭이나마 줄어든 것으로 유행이 정체 상태에 있다고 방역당국은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과 모레 확진자 규모를 봐야 정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통상 주말 검사량 감소 효과가 사라지며 확진자가 증가하는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어 감소세가 얼마나 분명하게 빠르게 나타날지는 아직 판단하기. 사망자도 384명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주간 치명률이 0.1%인 만큼 정점을 지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자는 후행하는 속성상 2, 3주 정도는 계속 300명대 안팎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요양병원 사망자가 35%를 차지하고 있어 비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제작해서 빨리빨리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늦게 보고되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정보예요. 4차 접종을 해도 다 걸려요. 모든 병원이 직원들이 막 걸려서 들어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진료 공백이 많이 생겨서 문제죠. 코로나에 따른 호흡기 중증 환자는 줄고 있지만 암 등 다른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돼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의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분석 M 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조유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도 사망자가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네, 당국에서 발표한 오미크론 누적 치명률이 0.13%입니다.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확산세가 워낙 크다 보니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오늘 신규 확진자가 35만여 명이니까 0.1%인 350명 정도가 사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망자 숫자는 확산세가 좀 많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2주 정도 지나야지 정점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더 늘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점이 지났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하루에만 62만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니까 2주 뒤인 다음 주쯤엔 관련된 사망자도 수치상으로는 620명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위중증 사망자 관리가 이제 관건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치명률이 어떻습니까? 높은 편입니까? 일단 당국에선 다른 국가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누적 치명률이 1.21%, 프랑스가 0.61%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독일은 어제 하루만 갖고 봤을 때 치명률이 0.05% 수준으로 낮습니다. 네. 국가별로 접종률이나 의료체계 등이 달라서 차이가 있지만 위중증 사망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가 많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초과 사망이라는 개념인데요. 현재 공식 집계되는 코로나 사망자 수는 코로나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암이나 뇌졸중 등 기저질환을 앓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제때 치료를 못 받았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을 거란 뜻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식 집계된 코로나19 사망자가 1,900명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그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천여 명이 더 사망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또 코로나 환자 진료 때문에 입원이나 수술이나 응급실 치료 못 받아서 돌아가는 간접 사망자까지 집계하면 전체적으로 초과 사망자는 현재보다 2배 내지 3배는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현재 기저질환을 앓다가 코로나에 걸려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5,500명 정도인데 이들을 보호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암과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지 않고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점이 언제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내일이나 모레 확진자 수치에 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과 목요일 확진자 숫자가 줄어든다면 지난주 62만 명이 정점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관건은 스텔스 오미크론인데요. PCR 검사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는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판별이 잘 안 돼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편의상 계속 부르고 있고 현재는 판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현재 점유율이 41%까지 증가했습니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30%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계속 유행하게 된다면 정점 구간도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세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망 숫자를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조희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현 정부에서 폐기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다시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공약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 그럼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낭비되는 행정력과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조동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2년 완공된 공주보 위로 도로가 깔려 있고 열린 수문들 사이로는 금강 강물이 흐릅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건설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제자연화 정책에 따라 해체가 결정된 보 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4대강 제자연화 정책에 따라 이곳 금강 공주보는 해체될 예정이었지만 차기 정부에선 이 결정이 다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주당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보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이 보호사업을 아주 폄훼하면서 부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잘 지켜서 우리 상주 문경 시민들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4대강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22조 원이 들어갔지만 건설 후 녹조와 수질 악화, 유해물질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문재인 정부는 898억의 예산을 들여 3개 보의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농민과 지역 주민들이 농업용수와 관광자원 문제로 반발하면서 결국 보 해체의 집행 시기도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추구할 수 있는 정책들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또 입법화를 통해서 제도화하게 되면은 그 입법화의 공론화의 과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건 아니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바뀌건 그거는 정책은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데 윤 당선인이 4대강 사업을 부활시킬 경우 보 해체는 없던 일이 되고 또다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5번이나 감사가 진행될 만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쟁점이지만 정치적 접근이 주가 되다 보니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인사들을 알아보는 파워 엘리트 시간. 이번에는 강석훈 정책특보와 이상휘 당선인 비서실 팀장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 출신으로 남다른 이력의 소유자들이기도 한데 윤 당선인의 승리를 이끈 핵심 조력자이자 숨은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석훈 당선인 정책특보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힙니다. 윤 당선인과는 경선 시절부터 수시로 의견을 나누는 등 경제 분야를 담당해온 핵심 측근입니다. 2012년 19대 총선 서울 서초을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해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TF위원을 맡아 박근혜 정부의 과제였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돼 있는 정무위나 또는 국가 전체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기재위에서 기회가 닿는다면 활동해 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 국정기획 인수위원,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까지 역임하며 경제정책 분야에서 꾸준히 두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상휘 당선인 비서실 정무 2팀장은 대선과 총선, 지선 등 다양한 선거를 경험한 선거기획통으로 꼽힙니다. 이명박 청와대 춘추관장과 홍보기획 비서관, 방송통신 심의위원을 지내 언론 대응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할 정도로 불우했던 가정 형편 탓에 부두 하역 노동자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지만 38살의 늦가기 대학생, 50대의 언론학 박사가 된 뒤 대학 교수까지 됐습니다. 저는 그저 바닷가 촌놈 출신입니다. 하지만 거짓없이 성실하게 묵묵하게 제 길을 걸어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지지율 하락세에 고전하던 윤석열 당시 후보가 직접 삼고초려의 선대위 비서실 기획실장으로 합류할 정도로 당선인의 신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합의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소수 정당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모레는 무조건 처리하겠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고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맞섰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정의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확대를 요구하는 피켓팅에 나섰습니다. 현재 선거법상 기초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뽑는 중선거구제이지만 단서로는 2인 이상 선거구를 쪼갤 수 있게 해 사실상 거대 양당이 독점해왔다는 비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에 화답해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의 도입이 필요하고 윤석열 당선인도 선호한다 밝혔다며 강행 가능성마저 내비쳤습니다. 꼭 저희들은 24일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개혁으로 포장했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됐고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영역 획정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이게 다 터버리는 거기 때문에 광역의원 한 명이 커버하는 면적하고 똑같아져요. 기초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은 이것도 지금 버겁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거듭 내세우고 여성 청년 30% 공천 강제안 등을 검토하며 청년층을 공략했고 바로 지금이 민주당의 청년 정치를 제대로 바꿀 기회입니다. 30대가 국가의 리더가 되는 유럽을 부러워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 공천으로 지방선거를 압승해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기에 흔들림 없는 그런 어떤 정책 추진을 위해서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이번 주 내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기로 하는 등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의 애초 계획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빠르게 함락시키는 것이었지만 그게 안 됐죠. 러시아가 다른 도시의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벌써 우크라이나 인구의 4분의 1, 1,000만 명이 살던 곳을 떠났고 그중 380만 명이 국경을 넘었지만 나머지는 아직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우크라이나의 접경국 몰도바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규현 기자, 많은 피난민이 몰려드는 몰도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몰도바의 수도 키시나우에 있는 한 국립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부상을 당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는데요. 몰도바의 피난민 수용 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지만 정부와 민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몰도바 팔랑카 국경검문소를 간 넘은 피난민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는 한 숙박업소 주인 부부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We meet maybe over 100 people in and out. Maybe they can do the same to other people, or this. On other occasions, let's put it this way. Yeah. So. 우크라이나 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에는 민간인을 향한 포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상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1일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에 모인 시위대를 향해 러시아군이 실탄과 최루탄을 쏘며 해산시켰습니다. 키이우에서는 한 쇼핑몰이 러시아군 미사일에 맞아 붕괴하면서 민간인 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파묻히기도 했는데요. 러시아군은 고의적인 공격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유엔이 집계한 민간인 사망자는 지난 20일까지 902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애초 수도 키이우를 빠르게 점령하려 했다 여의치 않자 민간인을 공격하는 전략으로 선회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누적되는 민간인 피해를 의식했는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푸틴 대통령과 만나야 한다며 정상회담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정상회담 요구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협상 기간에도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휴가를 나온 해병대 병사가 무단으로 우크라이나로 입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병대 측은 신병 확보를 위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몰도바 키시나우에서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고 민간 기업에 사이버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속전속결에 실패하면서 극단으로 내몰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미국의 예측은 거의 다 맞았었죠.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보내왔습니다. 미국 200대 기업을 대변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 미국이 유럽에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이지만 푸틴은 이를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려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re also suggesting that Ukraine has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in Ukraine. That's a clear sign he's considering using both of those. 우크라이나가 공격해서 침공했다는 이른바 가짜 깃발 작전을 생화학 무기 사용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제재로 궁지에 몰린 푸틴이 미국 민간 기업에 사이버 공격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what I want to mention very quickly with you all is one of the tools he's most likely to use, in my view, in our view, is cyber attacks. They have a very sophisticated cyber capability.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도록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지만 주요 인프라는 민간 부분이 소유하고 있다며 안보 강화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주 유럽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 대응책도 핵심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려는 중국에 대해 이미 경고를 한 바 있어 그 이상의 조치를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2016년 12월) 황교안 권한대행은 공석이거나 교체 대상인 공공기관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죠. 왜 이 정부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말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즉각 철회하고 여타 공기업 인사권 행사를 중단할 것을.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임기 말 보온성 알박기 인사라며 비판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공수가 바뀌긴 했지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사를 협의해달라는 당선인 측 요청에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당일에 무산돼 버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청와대가 대선 다음 날 민정수석실 현임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인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로 임명하는 등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잇따라 실시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정권 말 인사는 새 정부에 큰 부담이 되겠죠.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49%를 임기 도중에 교체했고 그러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했었으니까요. 미국은 플럼북이라는 게 있는데 새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하원이 대선 직후 발행하는 인사 지침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약 9천여 개의 직책의 임명 방식과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앞세워 보온성 인사를 하는 걸 방지하면서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신구 권력은 똑같이 국민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 통합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분명 어느 한쪽은 내려놓는 적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또 시작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서로 먼저 내려놓기는 싫다면서 말로만 외치는 국민 통합. 글쎄요, 국민들 눈엔 다 보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신구 권력 충돌 안 된다 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추진될 용산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추가 규제는 없다고 선을 긋자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직선거리로 1.5km 떨어져 있는 용산구 이촌동입니다. 용산공원 예정부지와 맞닿아 있는 곳인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공원 조성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공원이 그때 생긴다고 했을 때 호재로 인해서 학원가가 좋지 않은데 각광받고 뛰었었고 지지부리하지 않고 빨리 되잖아요. 특히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추가 규제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도 부담을 덜어낸 요소가 됐습니다. 아마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건축 규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을 회수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곳 용산구의 아파트 매물은 882건으로 열흘 전보다 3%가량 감소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문의는 많이 오는데요. 조금 매물을 거두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재개발 쪽이나 뭐 이런 쪽은. 아직은 조금 지켜보자라는. 하지만 집무실 이전으로 생길 교통체증이나 집회 시위로 인해 득될 게 전혀 없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에도 열흘 전보다 소폭 증가한 52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매일경제 창간 56주년을 기념하는 제31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올해 국민보고대회는 탄소 중립시대를 대비한 기후 대응 기술, 시테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비전과 실천 방안이 제시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생활을 정리하고 친정팀 SSG 유니폼을 입은 김광현이 3년 만에 한국 프로야구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890일 만에 복귀전에서 최고 구속이 시속 150km까지 찍혔는데요. 전광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소속팀 SSG가 LG에 1대2로 뒤진 6회 초 등판한 김광현. 첫 타자 신민재를 삼진 처리하며 복귀 후 첫 아웃 카운트를 잡았고 후속 타자 2명도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완벽한 6회와 달리 7회는 아쉬웠습니다. 시범 경기 홈런 1위를 달리는 송찬희에게 시속 150km 직구를 던졌다가 솔로 홈런을 허용하고 후속 타자들에게 볼넷과 안타도 내줬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빨리 퇴근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좀 더 잘 던져야 되지 않나. 80, 90% 정도 몸 상태는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 탓에 개인 훈련만 하다가 SSG로 돌아온 만큼 첫 실전 투구 이틀 전인 지난 일요일에야 2군에서 타자를 세워놓고 던지는 라이브 피칭을 소화했습니다. 복귀 후 첫 실전 등판으로 9위를 점검한 김광현은 오는 27일 시범 경기에 다시 등판해 60개 정도의 공을 던질 예정입니다. SSG가 LG에 2대4로 패한 가운데 역시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온 김광현의 라이벌 기아 양현종은 두산과의 시범 경기에서 탈삼진 6개로 4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두산과 기아는 4대4로 비겼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정상에 오른 높이뛰기 우상혁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당당하게 귀국했습니다. 2m 40을 넘어 파리올림픽에서 시상대 맨 꼭대기에 서겠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 오늘 아침까지는 꽃샘추위로 봄을 느끼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햇살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는 낮이 되면 어느새 이렇게 봄의 정력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인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맑은 틈을 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탁한 공기가 더해지면서 내일 중서부 지역과 전북의 공기질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호흡기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낮 사이 일부 중서부 지역과 전북 동부 또 영남 해안을 따라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눈발이, 제주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일 수 있겠는데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또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는 1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강릉의 한낮 기온도 12도로 꽤 온화하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